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입니다. 제1부 대지의 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대지의 꿈. 아니네. 부자들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네. 옛날 우리 아버님한테 들은 얘긴디. 마을에서 식량이 떨어지면 부잣집 대문 밖을 쓸곤 했다네. 그것은 우리 집 식량이 떨어졌으니 좀 도와줍쇼 하는 말 대신인디, 마을 사람들이 대문 밖을 쓸어주는 것을 본 부자는 꼭 식량 자루를 던져줬다고 하대. 그런 인심 좋은 부자도 있었다고 하더라니께. 칠복이 영감이 말하자, 그런 인심 후한 부자가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 덕칠이가 꿈속에서처럼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받았다. 칠복이 영감의 이야기에 웅보는 문득 죽은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로는 옛날에는 나라에서 해마다 전국 방방곡곡 부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이게 하는 부자 대회를 열었었는데, 대회장 입구에서 수문장이 당대나 2대 부자는 입장을 안 시키고 3대 이상 내려온 부자만 들어가게 했다고 하였다. 이 부자 대회는 당대나 2대째의 부자는 부자로 넣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자 대회에서는 재물이 아무리 만석군이라도 부보다는 덕을 중요시했기 때문인데, 기실 진짜 부자란 덕이 있어야 하고 3대 이후부터 덕을 쌓은 부자 축에 끼워준다고 했다. 말하자면 1대나 2대째의 부자는 미처 덕을 쌓지 못했다는 것이고, 3대 이후부터 덕을 쌓은 진짜 부자로 쳐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3대 부자부터는 덕을 쌓지 못하면 4대, 5대까지 이어질 수가 없다고 하였다. 할아버지는 종살이를 하려면 내림이 오래된 부잣집일수록 좋다고 하였다. 할아버지는 또 아무리 부자라도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나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당대나 2대 부자는 덕을 쌓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피만 빨아먹었다고 하여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3대째 부자부터 천당 구경을 시킨 다음 원에 따라 가난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자기는 죽어서 별이 되면 천당 구경을 오는 덕을 쌓은 부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종이 죽어서 별이 된 후에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없느냐는 웅보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덕을 쌓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듯이 별이 된 종도 양반으로 환생할 수 있지만, 할아버지 자신은 양반이 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가 않다고 했다. 그것은 어린 웅부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웅부도 죽어서 별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양반이 아니라 어떤 벼슬아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환생하고 싶지가 않았다. 이놈아, 천한 종이 별이 되기는 누워서 꿀 떠먹기보다도 쉽지만은 부자가 죽어서 천당에 가기란 돼지가 바늘기 뚫는 것보다 어려운겨. 웅보는 할아버지의 그 같은 말이
지금도 머릿속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음을 떠올리며 갑자기 별이 보고 싶어졌다. 부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새끼네 사람들은 저마다 그들이 한때 모셨던 상전들의 이야기를 꺼내 욕들을 해댔지만 웅보만은 노루목 양진사를 입에 담지 않았다. 할아버지 말대로라면 부자 아니고 기껏해야 농사꾼들의 등이나 처먹고 사는 모기다리에서 피 빼먹는 양반 부스러기 양진사 정도야 천당 구경은 고사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전에 구더기가 될 사람이기에 불쌍한 생각이 앞섰다. 너는 비록 종놈의 새끼지만 죽어서는 하늘의 별이 된다고 생각함시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초도 잘 이겨내야 한다.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에게 이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종이 아니니 죽어서 할아버지처럼 별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약간 아쉽기도 하였다. 새끼네 사내들은 다시 어떻게 해서 식량을 구둑할 수 있을 것인지 각기 의견들을 말했다. 절에 가보니까 잿매살이 그득그득 쌓여있던디 부처님한테는 미안하세만 잿매살을 좀 훔쳐다 먹으면 어쩔까요? 잠자코 있던 대부리가 갑자기 좋은 생각을 찾아내기라도 한 듯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아이고, 그건 안 되네. 부처님을 노하게 했다가는 하나도 잘 되는 일이 없을 걸세. 칠복이 영감이 대부리의 제안을 무질러 버렸다. 그만한 일로 우리를 해코지하는 부처님이라면 부처님도 양반이나 부자와 다를 게 없겠네요. 대부리가 툴툴거렸다. 영감님, 대부리 생각도 괜찮은데쇼. 굶어 죽어가는 중생들이 잿매살 좀 도둑질 해먹기로 소니 부처님이 벌을 내릴까? 판세였다. 영광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양반집에 몰려가서 곡간을 활쩍 열어 젖히고 곡식들을 꺼내 골고루 나눠 먹었다는구만. 덕칠이의 말에 그래서 여기서도 박초시 댁으로 쳐들어가자는 거여? 하고 칠복이 영감이 또 쐐기를 박으며 되물었다.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매 한 가지 아닌가요? 어차피 죽을 바에야 배불리 먹고 나서 죽고 싶네요. 이번에는 막동이가 뚱하게 주둥이를 내밀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했다. 죽을 일 안 오고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이 없을까? 웅부의 말에 모두들 무겁게 고개를 떨구어 버렸다. 마음이 답답해진 웅보는 목이 바싹 타는 듯 싶어 부엌으로 나가 냉수를 한 사발 들이켜고 돈단에 섰다. 다급한 김에 노루목 양진사 댁에라도 찾아가서 마님한테 죽기를 무릅쓰고 다시 손을 벌려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모래밭에 혀를 묻는 한이 있어도 그럴 염치가 없었다. 지난 봄에 갖다 먹은 새까리를 갚기 전에는 마님 앞에 다시는 나타나고 싶지가 않았다. 새끼네 사람들은 방 안에 둔 채 주막 앞 돈단까지 나와 어둠에 묻혀가는 영산강을 바라보면서 웅보는 양식 구득할 일이 까마득하여 한숨만 나왔다. 돌림병 때문에 오랫동안 피접살이를 하고 고향이라고 다시 찾아온 사람들인데 이제 입에 풀칠할 것이 없어 새끼네를 떠난다면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았다. 답답한 생각에 하늘이 더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별을 찾아보았다.
혹시나 죽은 할아버지의 혼이 좋은 방도를 내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별들이 하나씩 숨바꼭질 하듯 어둠 속에 돋아났다가는 다시 사라지곤 하였다. 고개를 바짝 쳐들고 별을 쳐다보던 웅보는 갑자기 탄성을 질렀다. 그러다가 이내 시들해지고 말았다. 할아버지의 말이 별똥처럼 머릿속에 떨어져 박혀왔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웅보한테 흉년이 들어 가난한 농사꾼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는 그런 무서운 방법으로 부자들을 골탕 먹이고 굶주림에서 헤어난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하였다. 웅보가 다시 방에 들어가 새끼네 남자들한테 그가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말하자 모두들 무릎을 치며 좋은 생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웅보는 찜찜한 얼굴로 좌중을 둘러보며 그런 궁벽스럽고 야만스러운 방법으로 살아남고 싶지가 않다고 말했다. 호랑이가 굶으면 환관도 먹는다고 안 허드남. 당장 굶어 죽게 되었는디 앞뒤 가리게 생겼는가. 오이는 씨가 있어도 도둑은 씨가 없다고 했네. 4월 굶어 담 안 넘는 장사 있단가? 좌수볼치기로 눈 딱 감고 한판 하세. 좌중에서 저마다 한마디씩 웅보가 생각을 고치도록 들쑤셔댔다. 그렇다면 대상은 누군가? 웅보가 한사코 극성을 부리는 김치근을 향해 물었다. 거야 박초씨 아니여? 박초씨라. 웅보는 아무래도 찜찜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 입맛만 쩝쩝 다셨다. 결정된 것으로 허세. 웅보는 굿만 보면 되네. 김치근은 일을 치르려면 달밤이 적당하니 달이 더 차기를 기다렸다가 사흘 뒤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지자고 하였다. 박초씨의 아버지 선사는 김치근이가 손팔만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마을 사람들과 헤어진 웅보는 기름 접시에 심지불을 끄고 쌀분이와 나란히 누워 있으면서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괜히 그들한테 꺼낸 것만 같아 후회스러웠다. 아무리 굶어 죽지 않으려는 막다른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된 도리로서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웅보는 연신 한숨만 내쉬었다. 쌀분이가 무슨 걱정거리가 생겼느냐고 버선코 까쥐집듯 시시콜콜 캐물었으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웅보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던 할아버지가 원망스럽기까지 하였다.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이야기만을 골라서 해준 것이 아니고 들어서는 안 될 것까지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 같았다. 철이 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할아버지는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오히려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아름다운 것보다는 더러운 것, 편안한 것보다는 고통스러운 것을 더 좋아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양진사댁 뒤란에 탐스러운 자목련이나 작약, 양귀비꽃, 해당화보다는 영산강변 논둑에 피는 콩제비꽃, 쓴바귀꽃, 뱀딸기꽃, 방가지 똥꽃이나 금성산 산자락의 쑥부쟁이꽃,
벌개덩굴, 개별꽃, 꽃잎도 탐스럽지 못하고 이름도 잘 모르는 형편없는 꽃들을 더 좋아했으며 금성산에 보기 좋은 큰 바위보다는 영산 강변에 널린 못생긴 자갈이나 모래를 더 좋아했다. 할아버지 생각이 나자 웅보는 더욱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슬그머니 방에서 나와 털매기를 끌고 다시 돈단으로 나와 어둠에 덮인 강과 노인이 죽기 전날 밤에 지붕 위로 날아간다는 혼불보다 더 밝고 뚜렷한 하늘의 별을 보았다. 웅보는 한참 동안 돈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바람소리와 영산 강물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외에는 온 세상이 죽은 듯 고저녁했다. 얼마를 더 그렇게 부려놓은 나무찜처럼 앉아 있는데 주막의 큰 방문이 삐긋이 열리더니 말바우 어미가 토마루로 나와 두릿두릿 어둠을 살핀 다음 엉큼성큼 대부리 혼자 불을 끄고 자는 건넌방 쪽으로 가서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바람처럼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것을 본 웅보는 장작개비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 일어서서 어둠 속에 팽팽하게 시우를 잡아당겨 말바우 어미가 들어간 건너방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한 번 들어간 말바우 어미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웅부는 콩 튀는 듯한 심정을 가까스로 가라앉히며 쌀분이 혼자 있는 그들 방으로 다급하게 들어갔다. 잠도 안 자고 못됨시 벌렁거려 쌌소. 쌀분이가 부스럭거리며 말했으나 웅부는 대부리 방으로 들어간 말바우 어미일 때문에 가슴이 떨려 입을 열 수조차 없었다. 어이, 일어나 보소. 잠시 후 웅보는 쌀분이를 흔들었다.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며 쌀분이가 일어나 앉았다. 보감사에서 뭔 일이 있었어? 밑도 끝도 없이 뭔 일이라니. 웅보와 쌀분이가 각각 물었다. 말바우 어미하고 대부려고 말이여. 그제야 쌀분이는 웅보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어림할 수가 있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을 깔고 앉아 있다가 뜬금없이 왜 그래요? 하고 반문을 했다. 일이 있었어 없었어? 웅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쌀분이는 부스럭거리지도 않고 잠자코 있었다.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 있지? 웅부가 다시 다그치자 숨기려고 해서 숨긴 것이 아니고 하며 쌀분이는 말꼬리를 흐렸다. 보감사에서 있었던 일을 죄다 말해보란 말이여. 새끼네로 돌아오던 날 그 이야기부터 하려고 했는디. 그러면서 쌀분이는 목소리를 죽여가며 어둠 속에 앉아 보감사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매듭을 풀었다. 웅보가 보감사에서 내려가던 날밤 그들 5 식구는 대중방에서 다른 고장에서 온 낯선 사람들과 한데 뒤엉켜 잠을 자게 되었다. 크나큰 대중방을 초롱불이 환하게 비춰주었으며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신골치듯 꿍겨 박혀 있다가 배가 꺼지기도 전에 다리들을 뻗었다. 그들은 서로 뒤섞여 머리를 윗목, 아랫목으로 각각 두고 2줄로 잠자리를 잡았다. 대부리네는 아랫목에 자리를 차지했는데 앞문 쪽에는 칠복 영감의 부인이, 다음에 말바우, 쌀분이,
주모, 대부리가 차례로 자리를 잡고 대부리 다음엔 처음부터 주모한테 농을 걸어 은근히 관심을 보이던 턱에 수염이 많은 사내의 아들놈이 그리고 뒷문 쪽에 그 아비가 누웠다. 처음에는 말바우가 제 어머니 옆인 턱에 수염이 많은 호라비 쪽에 자리를 잡았으나 대부리 생각에 아무래도 호라비의 행티가 마음에 걸려 말바우를 쌀분이 쪽으로 보내고 그가 주모 옆에 누웠다. 제 딴엔 주모를 넘보는 호라비를 방어하자는 생각이었으리라. 윗목 쪽엔 난장이처럼 몸피가 왜소한 중년 내외와 그들의 올망졸망한 5 아이 외에 언제나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얼굴이 길쭉하고 깡마른 사내와 12서너 되어 보이는 그의 딸이 차례로 누웠다. 밤이 깊어지자 불경 소리도 뚝 그치고 사위가 죽은 듯 조용했다. 대부리 옆에 누운 턱에 수염이 많은 호라비가 자리에 누우면서부터 형님은 왜 다시 내려갔으며 함께 온 5 사람은 서로 어떤 사이냐 하며 이것저것 캐물었으나 대부리는 처음부터 대꾸를 해주지 않았다. 대부리가 상대를 해주지 않자 호라비 사내는 심히 못마땅한 듯 강아지 얼음 먹는 소리로 웅얼웅얼 했사더니 이내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았다. 말바우 어미는 잠이 오지 않는지 자꾸만 몸을 뒤척였다. 쌀분이도 밤중에 새끼내로 돌아간 웅보 걱정에 2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다. 대부리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부스럭거렸다. 그는 옆에 누운 주모 때문에 한사코 신경이 쓰였다. 행여 그녀의 몸에 손발이 닿을세라 신경을 쓰자니 몸 한번 뒤척일 수조차 없었다. 주모 역시 마찬가지였다. 쌀분이 쪽으로 돌아 누워 더위를 못 참고 손바닥으로 부채를 만들어 나붓거리면서도 2 다리를 꿈지럭거릴 수가 없었다. 그러자니 워럭워럭 더위가 턱 끝까지 차올랐으며 온몸이 땀벌창이 되어버렸다. 모기 때문에 방문까지 닫아놓은 데다가 산골 치듯 빽빽하게 잇대어 누워있으니 방바닥까지 펄펄 끓는 방 안은 마치 한증막같이 더운 김이 훅훅 숨을 막았다. 숨이 막히고 떠 죽을 것만 같았다. 그 한중막 속에서도 대부리는 얼핏 잠이 들었다. 온몸이 땀벌창이 되어 잠이 든 대부리는 얼숭얼숭 잠결에서 답답함을 느끼듯 펀듯 눈을 뜬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와 주모가 얼굴을 가까이 맞대고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주모는 대부리의 왼쪽 팔뚝질을 벤 채 그녀의 왼손이 대부리의 궤침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와 있었으며 대부리의 오른손은 주모의 푸실한 엉덩판 위에 놓여 있지 않겠는가. 눈을 뜬 대부리가 잠시 그대로 누워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바우 어미의 머리를 들어 올려 그의 왼쪽 팔을 빼내려고 하였다. 그러자 주모의 끈적끈적한 왼손이 와락 대부리의 허리를 긁어 안았다. 대부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주모 하는 대로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용기를 내어 주모를 떠밀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여자의 손을 잡아본 것은 죽은 필순이가 처음으로 아직은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부리로서는 그냥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할 뿐이었다. 그는 주모에게 허리를 안긴 채 어둠 속에서
주모의 얼굴을 보았다. 주모가 아직 잠들지 않는 것만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숨소리가 고르지 못한 때문이었으며 이따금씩 그의 허리를 껴안은 손에 힘을 주는 것으로도 짐작이 가는 일이었다. 데브리는 말바우와 잠자리를 바꾼 것이 후회되었다. 제 딴엔 그래도 소두둑놈 같아 보이는 턱에 수염 많은 호라비로부터 그녀를 보호한다는 생각에서 자리를 바꾼 것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후회 막급이었다. 방 안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싶었고 깨어있는 것은 주모와 데브리 뿐이었다. 주모 건너에 누운 쌀분이가 쩍쩍 입맛을 다시며 뒤척이는 소리에 데브리는 엄격결에 주모를 떠밀어 버렸다. 주모도 데브리를 껴안은 팔을 풀고 돌아 누웠다. 데브리한테 떠미름 당한 것이 무안한 모양이었다. 순간 데브리는 옛날 노루목 양진사의 비자로 있을 때 밭골로 보스세를 받으러 가서 가난한 농사꾼들한테 한바탕 퍼붓고 돌아올 때마다 느끼곤 했던 자신도 모르게 울적해진 그런 기분을 맛보았다. 데브리는 생각 끝에 사과를 할 요량으로 주모 쪽으로 돌아 누워 오른팔로 그녀의 어깨 쭉지를 조심스럽게 잡아 끌었다. 그러자 주모는 벌떡 일어나 앉더니 문 쪽으로 더듬거리면서 기어가서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주모가 방에서 나가버리자 죄스러운 마음이 한결 더했다. 좀 답답하고 겸연쩍게 생각되더라도 그대로 그냥 참고 견딜 걸 그랬구나 싶었다. 데브리가 생각하기에 참 이상한 일이었다. 지난번 큰 물에 영산강 한복판에서 팽나무 가지에 걸려 꼬박 하룻밤 필순이를 부둥켜 안고 아침을 맞았던 때의 기분과는 전혀 달랐다. 그때 필순이의 몸에서는 이상한 풀냄새가 났었다. 그 냄새는 마치 여름부터 가을까지 흰 꽃이 피는 당귀의 향기처럼 콧속을 툭툭 쏘았다. 징소리를 들으며 팽나무 가지를 잡고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느라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위태로움 속에서도 전혀 겸연쩍거나 역겹게 느껴지지 않고 짜릿짜릿한 즐거움이 있었다. 그런데 주모 말바우 어미에게서는 향긋한 풀냄새 대신 쿠린 땀냄새가 났으며 짜릿짜릿한 즐거움 대신에 나무찜을 지고 가파른 왕몰의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처럼 아슬아슬한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쇳덩이보다 더 무거워졌다. 방에서 나간 주모는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호젓한 절간 야심한 때에 낯선 사내들이 욱실거리는 판에 밖에 나갔다 괜히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주모가 돌아오지 않자 데브리는 잠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조심 더듬어 밖으로 나가보았다. 주모는 법당 앞 돌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데브리는 말없이 주모 옆에 앉았다. 시원한 바람에 땀이 식었다. 주모가 데브리의 손을 꽉 잡았다. 데브리는 잠자코 있었다. 주모의 손이 다시 데브리의 괴침 속으로 파고들었다. 데브리는 뿌리치지 않았다. 뿌리칠 수가 없었다. 주모가 일어서서
대부리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는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그녀는 대부리를 끌고 법당 앞을 지나 소나 말의 똥에만 모여 사는 풀풍뎅이의 등껍질처럼 시커멓게 어둠이 도사린 동백나무 숲속으로 들어갔다. 주모는 대부리를 매달리듯 앉더니 울퉁불퉁 돌멩이가 깔린 땅바닥에 앉아서 끌어당겼다. 대부리는 그런 주모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난 몇 달 동안 한 집에서 살아왔지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주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치 미친 여자의 혼이 덧쓰기라도 한 것처럼 대부리의 아랫도리를 긁어내렸다. 잠시 후에는 대부리도 서투르게 그녀를 안고 뒹굴었다. 땀이 식은 주모의 몸에서는 시지근한 땀 냄새가 확확 풍겼다. 대부리와 주모 사이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자 그들은 매일 법당 옆 동백나무 숲속에서 은밀하게 만나곤 했다. 그들은 낮에도 단둘이서만 절간 뒤 한갓지고 후미진 계곡의 바위 틈새 같은 곳에서 만났다. 이들의 행동을 눈치챈 쌀분이는 그만 새끼내로 내려가자고 하였으나 한사코 두 사람이 반대했다. 낮이나 밤이나 말바우엄이 발부리에 바짝 붙어다니며 그들이 은밀하게 만날 수 없도록 신경을 곤두세웠으나 어느 틈에 눈을 피해 숨해버리곤 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당장 내려올 것이지 뭘 하고 여름이 다 가도록 보감사에 붙어 있었어. 쌀분이한테 대충 이야기를 들은 웅보는 버럭 화를 냈다. 쌀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갔은께 색식감 하나 골라서 후딱 짝지어 부려야겠구만. 내일이라도 당장 대부리 놈 짝을 찾아봐. 새끼네 시집갈 만한 큰 애기라면 방울이 말고 또 누가 있간디요? 뭐? 방울이? 웅보가 놀라자 아니 왜 놀래요? 하고 쌀분이가 찍는 소리로 받았다. 쌀분이는 얼마 전 웅보가 아무도 없는 대낮에 방울이를 데리고 들어가 궁둥이를 까게 하여 뒷구멍에서 개 껍질을 집어낸 일을 기분 나쁘게 떠올린 것이었다. 방울이는 안 돼. 웅보가 딱 잘라 말했다. 왜 안 되나며? 방울이가 시집가는 꼴 못 보겠다 그거남요? 쌀분이는 여전히 삐죽이는 말투였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기실 웅보가 한사코 방울이를 제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를 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지난 봄 방울이가 개만 삶아먹고 창자가 막혔을 때 웅보가 의원 노릇을 하여 구해준 후로 그는 마을에서 방울이를 마주 대하기가 겸연쩍어 되도록 피하는 입장이 되었다. 방울이 쪽에서는 부끄럼 없이 웅보를 대하는 것이었으나 되레 남자인 그가 그녀와 얼굴 대하기를 꺼려하였다. 방울이를 보면 자꾸만 달덩이같이 포실한 그녀의 엉덩이와 분홍빛 매꽃 같은 뒷구멍이 눈앞에 밟혀와 이쪽의 얼굴이 꾸릿꾸릿해지는 것이었다. 그런 방울이와 한 지붕 아래서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산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고역이 아닐 듯 싶었다. 더구나 지난 봄 이후로 웅보를 대하는 방울이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웅보를 보는 그녀의 눈은 도깨비 바늘처럼 끈적거렸다. 그런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웅보는 자신도 모르게 섬뜩 놀라는 것이다.
다음 날 햇빛이 밝은 아침, 웅보는 말바우 어미를 대하기가 쑥스러워져 지싯지싯 피했다. 그녀를 마주보기조차 싫어졌다. 달이 떠오르자 어둠 속에 파묻혔던 영산강이 은빛 비늘을 일으키며 큰 구렁이처럼 꿈틀거렸다. 영산강은 달빛에 젖으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질치가 가늘고 촘촘한 영암 찬빛으로 3단 같은 검은 머리를 빗듯 달빛이 어둠을 쫙쫙 빗어내리자 해넘이 이후 잠시 모습을 감췄던 삼라만상이 지싯지싯 기지개를 펴며 얼굴을 들었다. 나뭇가지 하나, 풀이파리 하나까지도 달빛을 머금으며 소롯이 되살아났다. 달빛 속에서 뱀처럼 또아리를 푸는 영산강의 모습은 햇빛을 머금었을 때보다 훨씬 생명감이 느껴졌다. 가만히 손끝을 대기라도 하면 놀라서 꿈틀 몸을 뒤척일 것만 같았다. 웅보는 어려서부터 밤의 영산강을 좋아했다. 그것은 눈부신 햇빛 아래서보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더 강한 강의 생명감을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할아버지와 함께 횃불을 밝혀들고 영산강에 밤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마다 어둠 속의 강이 신비스러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횃불로 비춰보는 강물 속에 못생기고 찌들어진 죽은 할머니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수없이 나타나곤 하였다. 타오르는 횃불과 끝없이 길고 긴 영산강은 사람들의 큰 덩어리로 느껴졌다. 정월 대보름날 고싸움 놀이를 할 때 엉켜부터 밀어라 빼라 고함을 지르며 흙을 파고 농사를 짓는 일 외에는 누구와 겨뤄서 이긴다는 생각 없이 펄떡펄떡 힘을 쏟던 사람들. 어둠 속의 영산강은 바로 그들 같았다. 웅보가 어둠 속의 영산강을 좋아한 것은 밤에만 강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는 할아버지한테서 낮에 강이 운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언젠가 웅보가 할아버지한테 왜 영산강은 밤에만 우는 거냐고 물어보았더니 할아버지는 한동안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한 뒤에 이놈아, 종들이 밝은 대낮에 울 수가 있다냐. 종들은 아무리 슬퍼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숨어서 울어야 하는겨. 한이 많은 사람일수록 컴컴한 밤에 눈물이 마르도록 우는 거란다. 하였다. 그러나 웅보는 할아버지의 그런 말뜻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웅보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지금껏 할아버지가 웅보 앞에서 한 번도 우는 일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할아버지도 영산강처럼 아무도 모르게 밤에만 우는 것일까? 할아버지의 울음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밤바람이 강변의 미루나무나 무럭새 잎들을 흔들고 강의 물비늘을 일으키는 소리처럼 들릴까? 아니면 큰 비가 오는 날밤 구렁이 우는 소리 같을까? 할아버지의 말대로 웅보는 여태껏
종들이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을 못 보았던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상전한테 곤욕을 당할 때도 할머니는 밤에 골방 방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만 들썩거렸으며 어머니가 두레를 멀리 보냈을 때도 혼자 벽을 향해 돌아 앉아서는 옷소매로 눈물만 찍어냈을 뿐이었다. 웅부는 달이 떠오르자 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주막 앞 둔덕으로 올라갔다. 강 울음소리가 들릴 것처럼 강이 가깝게 보였다.